뉴라이트가 뭐냐 하면, KIM7104님 감사합니다. 딸기마미님 감사합니다. 시점이 언제냐 하면, 딸기마미님 또 고맙고요. 80년대 말에 사회주의가 망해요. 그냥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어. 그래서 사회주의의 제일 양대 산맥인 소련하고 중공이 포기를 해요. 사회주의를. 그 다음에 서독하고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동독에서도, 그러니까 공산권에서 가장 강한 세 나라가 소련, 동독, 중공이었는데, 얘네들이 소비에트 연방 해체하고 러시아가 되고,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동서독이 통일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자,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운동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 소위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대대적인 혼란에 빠진 거야. 어떻게? 마르크시즘에 근거해서 세워진, 그걸 ML주의라는 말 해요. 들어봤어요? ML주의. 예.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던 그 사람들 중에 거기 충격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 생겨. 그 다음에 완전 혼란기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김일성에 대해서 막 우상화하면서 김일성을 우상화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은 망했지만 김주희는 영원하다. 주체 사상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숭배를 하면서 김일성 생일날 막 북한 국기 걸어놓고 북한 인공기 걸어놓고 막 포도주 마시면서 찬양하고 이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진주의자들, 사회운동가들 중에 극단적인 친북주의자들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얘네들이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대혼란에 빠집니다. 대혼란에 빠지면서 그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얘네들이 대대적으로 김영삼 정권 초기에 뭐가 돼요? 고소가 되잖아. 수사에 들어가. 그래서 막 전두환이 5천억을 해먹었다. 그 다음에 노태우가 9천억 해먹었다. 그게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러자 이때 이제 뉴라이트 1호는 1980년대 87년에 완성이 돼요. 1987년에 완성이 되고 그 이론을 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90년대 초반이야. 90년대 초반에 이 소위 이제 옛날에 사회주의 운동했던 애들이 이제 싹싹 변절을 하기 시작해. 싹 변절을 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단체를 만드는데 90년대 중반에 대대적으로 단체가 만들어져요. 대대적인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야, 90년대 중반이가 2000년대 초인가. 예. 이제 얘네들이 주로 이제 뉴라이트 사상가들, 소위 옛날에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목사들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 기독교 목사들을 모아.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조직세를 확장해 나가는 거야. 조직세를 확장해 나가면서 얘네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죠.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는 뉴라이트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았어. 근데 얘네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때 자기네들은 이 과거에, 그러니까 그때 또 이 김영삼이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IMF로 완전히 말아먹었잖아. 그래서 자기네들은 부패한 과거의 우파와는 다른 새로운 우파다. 라이트가 오른쪽 할 때 라이트야. 뉴라이트 할 때 그게 라이트가 아니야. 뉴라이트 이래서 새로운 빛, 그게 아니라 라이트. 우파란 뜻이야. 우파. 새로운 우파. 과거에 너무 누구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부패하고 무능한 우파가 아닌 새로운 우파다. 그러면서 나온 게 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우파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기네들 합리적 보수다. 자기네들은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비판적인 내용들을 수용하면서
비판적인 내용들을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어때요? 어떨 것 같아? 괜찮지? 그지? 저기 약간,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그 다음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보수 세력에, 새로운 보수 세력이 나온 거야. 합리적 보수가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사회의 진보를 고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의 진보적인 방향을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적용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뉴라이트예요. 그런데 하는 짓은 어땠다? 전혀 상관이 없었죠. 주로 얘네들이, 북한 인권운동, 옛날에 그 급격한 친북주의자들은 북한 인권운동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여러분들 왜 가끔 그 무슨 데일리 시리즈들이, 네이버 포털에다가 막 써제끼는 내용들 있잖아. 북한에 임산부에 배를 가르고 생으로 애를 빼냈다든가 이런 거. 애를 잡아먹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오잖아. 그 뉴스 출처가 누구냐? 북한 인권운동하는 단체들. 그럼 북한 인권운동하는 단체들은 누구냐? 북한의 탈북자들. 탈북자들이 만든, 탈북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드립다 써대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은 미국 언론에서 확인 안 된 정보다. 자유아시아니 이러면서 지금 이게 탈북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언론의 내용이, 정보들이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 뉴스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누구냐? 옛날에 김영삼 때 정권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언제야? 노태우 때까지 해서 잡혀 들어갔다가 얘네들이 이제 김영삼 때 이제 출소를 한 거야. 출소를 했는데 그때 잡혀갈 때 뭘로 잡혀갔냐? 간첩으로 잡혀간 거야. 북한에 잠수함 타고 갔다 오고 이런 애들. 국가보안법 위반한 애들이 출소를 했는데 얘를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쓰면 곧바로 빨갱이라 욕을 먹었겠죠. 안 써준 거야. 얘네들 앙심을 품은 거지. 우리가 한때 그래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다니. 그래서 철저히 반대편에 가서 쓰는 거야. 그래서 한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자들이 그렇게 개처럼 충성한 거야. 가서 공천 받으려고 정말 개처럼 똥꼬 빨면서 공천 받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북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옛날에 김일성 찬양하던 애들이 북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리고 옛날에 막스 레닌주의를 찬양했던 놈들이 재벌 친재벌 정책을 찬양하고, 정반대로 극과 극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뉴라이트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에서요, 되게 많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뉴라이트에 가입했었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데, 사회를 그러니까 너무나 진보가 너무나 이렇게 설치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라고 불안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가 나와서 개혁적인 방향을 안정적으로 해나갔다 그러니까 그 말을 꼴딱 믿고 들어간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다 이제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구나 해서 다 뛰쳐나오긴 나왔지만 결론은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애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언론사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광고 따고 그리고 뉴라이트 단체들이 정부에서 지원금 받고 그래갖고 하는 일이 뭐냐면 박원순 시장 선거할 때 앞에 와서 데모하는 거. 그 단체 활동비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 강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끌고 와갖고 강제 동원해서 집회하고 항상 여러분들 그 집회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멍하니 서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태극기를 깁하다가 버리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려다 놓고 항상 한 놈이 마이크 잡고 1시간씩 2시간씩 떠들잖아. 걔네들이 바로 뉴라이트예요. 걔네들이 과거가 바로 다 그랬던 애들. 얘네들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지은 죄를, 그러니까 너무나 급진주의 친북 활동, 급진주의 막스레닌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더 더럽게 충성을 해서 지금 이 정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애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게 뉴라이트야. 그래서 얘네들이 2008년에 지네들의 그 사상대로 교과서를 썼어. 한국 근현대사. 그때까지만 해도 200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사가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로 나눠져 있었어. 근데 근현대사 교과서, 근데 국사는 누구만 그 필수냐면 서울대만 필수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 애들은 국사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국사 공부하다 선생님한테 혼나본 경험 많죠? 실제로 나한테 국사를 배웠던 애들이 자긴 정말 국사를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자기가 5등급이래. 5등급이라서 5등급이지만 자기 국사가 재밌는 거야. 국사는 1등급 받을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근데 국사를 공부하면 선생님들이 뒤통수를 치면서 5등급 새끼가 무슨 국사 공부하냐고. 국사는 서울대나 공부하는 거라고 번번이 욕을 했다는 거야. 모든 선생들이. 너무 웃기죠? 아니 애가 국사를 봐서 나머지 5등급인데 국사 봐서 2등급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애가 공부하고 싶다는데. 그래가지고요 국사 공부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국사는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근현대사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했는데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 금성 교과서가 제일 그 사실에 근거한 이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료들을 가장 바탕으로 한 역사책이었어. 그 근현대사 책이었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금성 교과서 쓸 때였어요. 근데 이명박 꼬봉 중에 하나가 이게 경제학자인데 경제학자 주제에 한국 근현대사 책을 쓴 거야. 그걸 교과서로 쓰라는 거야.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쓰겠냐? 경제학자가 무슨 국사 교과서를 써. 그래갖고 이 국사 교사들과 교수들이 반대하면서 그거 우리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 학교 선생님들도 그 교과서 안 썼어. 그러자 목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교과서를 쓰게 하라고. 그 교과서를 써야 된다라는 서명운동을 막 받게 한 거야. 금성 교과서는 빨갱이 교과서, 이 뉴라이트 교과서를 써야 된다는 서명운동을 시켰어요. 유명한 몇만 명 교회 목사들 불러다가 그걸 강제로 시켰어.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교과서를 아무도 안 썼어. 그 뉴라이트 교과서를 아무도 안 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 이명박이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정을 통폐합을 했어. 국사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통폐합을 하면서 한국 근현대사 파트를 뭘로? 뉴라이트 교과서 갖다 붙인 거야. 그리고 국사를 필수로 한 거야. 모든 아이들이 지금 뉴라이트 교과서를 배워야 돼. 모든 아이들한테 뉴라이트 한국 근현대사를 필수로 가르치게끔 교과 과정을 바꿔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예. 국사가 이제 국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국사 수업이 이제 이 국사 수업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뉴라이트 역사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의 국사 교육과정을 바꾼 거야, 이명박이.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그 바꿔 들어가서 이거 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집중 이수제라고 중학교부터 바뀌었어. 중학교 교육과정이 집중 이수제라는 걸로 바뀌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사회를 1, 2, 3학년 다 배웠지. 사회를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배웠잖아. 그리고 이제 뭐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배웠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배워. 도덕 3학년치를 한꺼번에 한 학기에 배우고 사회 3학년치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학기에 배우는 거야. 그런데 그 한 학기에 배우는 학교가 과목 선정하는 거는 교장 재량이야.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을 다니는데 도덕을 이번 학기에 배워야 돼. 근데 중학교 도덕이 너무 어려워. 그럼 애가 전학을 간대.
도덕으로는 자기 외고를 못 가니까, 외고를 못 가니까 도덕 안 배우는 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학교에서 도덕을 빼고 나머지 과목 골라가지고 거기서, 내신 1등급을 받고, 최상 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과목 한 학교로 또 전학 가서 1등급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특목고가 성적을 만드는, 그걸 가능하게 해놨대, 지금. 그래서 지금 도덕, 음악, 미술, 사회,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얘네들이 완전히 죽는 거야. 예. 기가 막히죠. 예.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너무나 개판인 거야. 그러면서, 지금 중학교 애들이, 지금 내가 이제 우리 딸을 내가 요즘에, 아유, 이 머니, 미친놈, 이건 뭐니? 아유, 뭐니? 예. 내가 요즘에 중학교, 우리 딸이 이제 1학년을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우리 딸처럼 혼자서 문제 풀어봐. 이제 5학년 때부터 그랬어. 우리 실수인데, 5학년 때부터 애가 수학이 힘들다 그러는데, 그럼 너 학원 갈래? 가외할래? 죽어도 싫대. 애가 학원도 싫고 가외도 싫대. 근데 수학 공부가 어렵대. 근데 5학년 때가 지방선거가 있을 때였어요.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오세훈 사고치고, 그러니까는 우리 둘 다 2010년, 2011년, 내가 또 그때 되게 바빴잖아. 방송에서. 이 방송한다고 너무 바빠갖고, 우리 딸의 5학년, 6학년 수학을 못 봐준 거야. 근데 보니까 5학년, 6학년 과정이 옛날 중학교 과정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 과정이 우리가 배웠던 고등학교 과정에 내려온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 수학책을 내가 이제 이번 겨울에도, 자, 이제 EBS 보면서 수학 풀어. 문제집을 사다 줬어. 얘가 못 푸는 거야. 이제 방학 내내 얘가 안 풀었어. 도대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왜 엄마가 풀렸는데 안 풀었어? 야단을 치면서 딱 문제를 봤는데, 이게 뭐야, 지금? 이거 중학교 1학년 말고 고등학교 1학년 거 아니야? 중1이 맞는 거야. 집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어려워. 일단은 집합을 애가 폴다 포기를 한 거야. 혼자서는 도저히, 얘가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얼마나 많이 만권 가까이 읽었어.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고1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국어 문제나 이런 거는, 국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다 만점을 맞아요. 근데 수학은, 얘가 이제 수학을 원래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수학 내용을 딱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건 혼자서 애가 공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학원을 보냈던 거야. 근데 우린 몰랐잖아. 우리는 학원 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니까 영어 학원은 보내도, 수학은 학원 보내면 안 되고 직접 스스로 풀어봐라. 그러면서 옆에서 안 도와줬는데, 딱 보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붙들고서는 지금 2주일 동안을 한 학기 과정을 이제 풀었어요. 한 학기 과정을 푸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쌍곡선이 나와. y는 x분의 a라는 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함수의 성격이 나오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이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외 선생이 없으면, 학원에서 미리 다 배워갖고 가거나, 가외 선생이 없으면, 그 수업을 이해할 수가 없어. 과정이.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 김대중 때 7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나왔대. 지금 제가 이제 40대거든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나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수학 1까지 배웠는데, 그 수학 1까지 함수의 정의역, 치역, 공역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정의역, 치역, 공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나왔다고. 우리 수학 1, 우리가 배울 때까지.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정의역, 치역, 공역이란 말이 나와. 들어봤어요? 중딩 때 그게 여러분, 지금 이제 중학교 때 그걸 배운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바뀐 교육과정을 경험한 거야.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우리 언니가 전교조였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발효된 7차 교육과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7차 교육과정이 너무나 심각한데, 문제가 뭐냐면,
과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아이들이 스스로 풀 수 없다는 거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교과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서 다 배워온 애들은 막 수업 시간에 재미없어요 이러고 앉아있고, 안 배운 애들은 멍하니 앉아있고, 정말 수업이 어렵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7차 교육과정부터 애들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무섭게 잘해.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완전히 멍하니 앉아있는 거야. 그게 7차 교육과정부터야. 그래서 내가 그 7차 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연구됐는지 찾아봤더니 김영삼 때부터야. 7차 교육과정을 연구한 게 그게 김영삼 때야. 김영삼 때 7차 교육과정을 연구를 들어가서 김대중 정권 때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양분이 되는 거야. 수업을 선생님, 부모들이 돈이 많아서 애한테 막 가외를 막 붙여주는 집 애들은 성적이 우수하고, 부모가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학원비를 못 대주거나 관심이 없는 집 애들은 완전히 낙오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바뀐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유행어가 뭐냐면, 얘는 학원에 관리비 내러 다닌다. 전기요금하고 그 임대료 내러 다니는 애들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엄마들이 보기에도 너무 어려워요. 웬만한 엄마들이 가르칠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 엄마들이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 근데 학원에 가서도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머니, 요즘에 학교 공부만 갖고 안 된 애들이 있어요. 다들 학원에서 배우고 오는데, 이러면서 선생이 그런다 대놓고? 누가? 어떤 선생님. 너 저기야, 간식가면 있어? 또 한숨 쉬면서 엄마를, 응? 돈이 있나? 3,000원 이틀치. 예, 아이씨. 예. 싸게? 갔다 와. 예. 네네네. 얘네들이요, 3,000원. 이틀치 3,000원. 그러면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여러분, 나 진짜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한 해 동안 고등학교에서 자퇴생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고등학교 자퇴생이 얼마인지 알아요? 10,000명이래요, 10,000명. 우리 신랑이, 우리 조카가 자퇴한 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자퇴생 현황을 조사를 한 거야. 교육청에다 요구를 해갖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0,000명이 학교를 떠난대. 왜 10,000명이 학교를 그만뒀냐 했더니, 공립학교에서는 예체능계 학생들을, 우리 지금 현재 수학 능력 시험 구조가, 그 예체능계는, 사회 한 과목이다 2과목. 그 다음에, 영어, 국어, 사회. 이렇게 3과목만 보면 미술 대학을 갈 수 있대. 근데 얘가 고등학교를 다니면 모든 하루에 8시간씩 자기가 입시에 보지 않는 과목인데 입시 위주의 문제집을 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야. 얘는 입시를 보는 애가 아닌데 그 과목이 교양 과목이라서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얘가 지식과 교양을 쌓는 게 아니라 수능풀이 문제집을 하는데 그거를 8시간씩 다녀야 되는 거야, 학교를. 그래서 얘가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하루에 6시간을 미술을 하고 나머지 4시간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게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런 애들이 10,000명이래, 10,000명. 1년에. 이거 잘못됐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나라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능을 위한, 완전 수능을 위한 문제풀이 귀신으로 만들어내는 이 미친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한 해 동안 10,000명의 학교를 떠나간 아이들. 근데 이 애들이 우리 조카도 마찬가지겠지. 지는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지가 열심히 하면 뭘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혼자서. 자기 의지대로 학원을 가든가. 얘는 공교육 과정으로부터 소외된 거예요. 공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10,000명 중에 상당수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 청소년기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학을 못 가는 애들도 다수겠죠. 그런 애들은 채팅창에다가 철자법도 틀리게 망치부인 빙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망치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알아듣고 싶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화가 나는 거지. 망치부인 빙신 막 쓰면서 가슴속에 차오르는 분노는 있는데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지. 검정고시를 따긴 땄는데 어디 가서 들이댈 수도 없지. 어떻게 검정고시 간신히 따고 지방에 있는 이름이 긴 대학을 나왔는데 그 긴 대학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하니까 대학 졸업생 취급을 못 받아. 화가 나니까 여기 와서 채팅창에 글씨도 틀리면서 이 망치부인 위헌비어 퍼뜨리지 마라. 유언비어 못 써갖고 위헌비어 뭐 이런 말 쓰고 앉아가지고 미국에 똥꼬를 빠는 것보다 일본이 낫다. 그러면서 이 일본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읒자 썼다고 우리가 막 놀렸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어떤 애가 낫다를 이렇게 써놨어. 나사. 일본이 나사. 이렇게 써놨어. 미치겠는 거야 지금. 아이를 낳다는 히읗이죠. 아이를 낳다에 나 밑에 히읗 받침 들어가고 낮아진 할 때는 지읒 받침 들어가고 더 월등하다라는 의미는 시옷이 들어가요. 한글 맞춤법도 못하는 거야. 더 웃긴 거는 물론 내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지가 서울대생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자애가 전화를 했었어 우리 방송에. 나하고 막 논쟁을 한다고 막 떠들어. 자기 말만 막 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너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랑 대화할 자격이 없다. 듣겠대.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 맞지? 그런 말 한 적 없대. 1,500명, 2,000명이 똑같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써머리를 해주는데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알아듣지도 못해. 근데 언어 영역 만점 맞고 서울대 간 거야. 이거 문제 있지 않니? 이거 문제 있지 않냐고. 언어 영역 만점을 맞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가 한 말이 뭔지 요점 정의도 못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이게 우리 방에서 있었던 실제 역사야. 지가 서울대생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 걔가 인증을 안 했기 때문에 걔가 서울대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서울대생이라고 주장하고 쳐들어왔을 때는 뭔가 그 딸아들이랑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춤법도 몰라. 누가 하는 말 알아듣지도 못해. 지가 한 말 요점 정리도 못해. 그러면서 언어 영역 만점 맞았다더니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참. 지금 내가 또 고등학교 언어 영역을 우리 조카를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공부를 딱 봤는데 말이 안 돼. 첫 번째 시부터 얘 뭐래니? 말이 안 돼 말이. 그래서 내가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만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시, 문제에 등장하는 그 시인이 수능에 나온 자기 시에 관한 문제를 6문제 중에 2문제 맞았대. 자기 시에 대한 해석 문제가 6개가 나왔는데 그 6문제 중에서 자기도 2개밖에 못 맞은 거야, 시인이. 4개는 틀렸어. 그게 우리나라 이 언어 영역 문제예요. 그 시인이 자기 시에 대한 문제를 못 푼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언어 영역 교육이 미쳤어. 언어만 미쳤냐? 수학도 미쳤어. 내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우리 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과목 우린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가르치잖아. 응? 얘 친구들은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대요. 얘 친구들은 지금 그 학원에서 수학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 영어는 미국의 초등학교 수준이야.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영어 수준이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란 말이야. 미국에. 그러니까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가도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수학은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내가 가르쳐 보니까 기가 막히는데 예. 기가 막히는데 다른 애들은 그걸 더 지금 3학년까지 중3 과정을 초등학교 때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간다는 거야. 애들이 왜 학교 폭력이 심해지겠어요? 왜 중학생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때려 부시고 싶겠냐고. 내가 볼 때 이 중학교 수학 자체도 알아들으면 용해. 그 애들한테 고등학교 수업을 지금 학원에서 따로 시키고 자기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교 수업대로 어려운 걸 보고 앉아서 시험 성적 나오면 기가 막힌 성적 받아오고 성적 그렇게 못 나왔다고 엄마 아빠한테 개박살 나고 욕 뒤지게 먹고. 아니 근데 요즘에 말이야 엄마들이 애들이 시험을 못 본다고 너무 애들을 괴롭힌대. 실제로 어떤 엄마는 어떤 애가 이제 무슨 시험을 볼 때 성적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가 무슨 평가였더라? 하여튼 무슨 평가를 학교 전체가 보는 무슨 평가에서 성적이 낮게 나왔다고 엄마 마음에 안 들게 나왔다고 애를 내쫓은 거야. 밤에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친구네 집에 가서 얹혀서 자고 아침에 엄마 아빠 출근하면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나가라고. 실제로 우리 그 딸 반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왜 엄마를 죽인 고등학생 얘기 알죠? 작년에 엄마를 죽인 고등학생이 잡혔잖아.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80일 동안을 그 엄마가 옆에 있는 집에서 살았잖아 애가. 근데 이 애가 왜 엄마를 죽였어? 엄마가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밥을 안 주고 잠을 안 재우고 너무 괴롭히니까 이 애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성적표를 위조를 한 거야. 성적이 11등인데 1등으로 지우고 이런 식으로 성적을 위조를 한 거야. 그랬다가 엄마가 학교에 이렇게 가겠다. 학교에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러 가겠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엄마가 학교에 가서 자기 성적을 알게 되면 그게 너무 겁이 나갖고 엄마가 자기 성적을 알게 되는 게 겁이 나서 엄마를 찔러 죽였어.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이 수준이 일본에서 이랬답니다. 일본에서 15년 전까지 이랬대요. 그러니까 일본에 15년 전까지 무한 경쟁으로 애들을 계속 달군 거야. 막 무한 경쟁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일본 아이들의 이지메 현상이, 이지메가 일본에서 건너온 거잖아. 일본에서 이지메 현상이 너무나 심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대, 선생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학교 교육과정이요, 바뀌고 있답니다. 일본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대화하고 직접 자기가 연구해보고 그래서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인성 중심의 교육으로 일본이 바꿔가고 있대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지금 일본을 능가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 지금 정말 나는 우리가 다음 이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냥 나는 웃겨. 그러면 왜 이 국회의원들이 진보 그러니까 이 소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집권을 하고, 한나라당은 당연히 그걸 원해. 한나라당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당연히 이 교육과정을 원해요. 왜? 이 교육과정대로 가야 1%만 살아남거든. 지금 이 교육과정대로 가야 부잣집, 특별한 애들 1%만 살아남고, 나머지 99%는 바보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걸 다 원해. 그러면 누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 보내고 국가의 높은 고위공직자를 보내려는 자들은 이 교육과정 안 바꾼다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 이 국회의원들 새로 뽑으면서 이거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공교육 붕괴. 우리 공교육이 어떻게 붕괴된지 몰랐잖아요. 이거 정말 뒤집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이거 정말 뒤집어야 돼요. 교육과정 전체를 다시 바로잡아야 돼. 교육과정 전체를 바로잡아서 정말 이 유치원 때 친구하고, 이 국립 어린이집에서, 이 아동보호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법. 친구들한테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때리면 안 되고, 힘이 약한 친구들은 도와주고, 이런 놀이문화를 배우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행동은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걸 배우고, 가족이란 무엇이고, 나라란 무엇이고, 사회란 무엇이고, 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걸 가르치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법, 집단적으로 조를 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고 스스로 연구해서 이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하고, 그리고 대학을 갈 사람은 가고, 아니면 사회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를 나가도 사회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교육과정을 바꿔야 돼요. 정말 바꿔야 돼요. 99%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지금 논술 시험도 정말 난 반대야. 미쳤다니까? 여러분, 논술 시험이 말이에요. 논술 선생들이 3개월 동안에, 애들 시험 앞두고, 그 논술 선생들한테 한 사람당 몇 억을 번대. 그 몇 억은 다 부모들이 돈 주고, 이 논술 시험을, 논술 강의를, 특강을 듣기 위해서 최소 100만 원이래. 논술 특강이 일주일짜리가 100만 원이래. 근데 학교마다 다르잖아. 얘가 학교를 3개를 준비한다. 300만 원이야. 일주일에 100만 원짜리 3개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논술 시험이냐? 이게 논술 시험이야? 근데 100만 원짜리는요, 싼 거래요. 지금 내가 누구한테 이제 막 어떻게 한 과목에 100만 원이냐고 막 그랬더니, 요즘에 100만 원짜리가 어딨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얼만데요? 최소 150이야. 요즘에 100만 원이 어딨냐고. 100만 원짜리가 어딨냐고. 최소 150이라고. 그것도 계속 값이 올라가는 게 쪽집게 논술 선생한테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그 사람한테 배우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간다는 거야. 3일에 보통 100만 원. 3일에 100만 원이에요. 3일에 100만 원. 일주일이면 이제 150, 200. 미친 거야, 미쳐. 자, 우리가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부모들이, 나는, 우리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말 공부하기가 좋고,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얘를 계속 공부를 시키겠지만, 별로 공부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안 보낼 거야.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안 보내고, 그냥 홈스쿨링 갈 거야. 집에서 그냥 데리고, 책 읽히고, 글 쓰게 하고, 그냥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서 대학을 가든가,
아니면 말든가. 예. 나는 이런 나라에서 애 학교 못 보내. 그래, 고등학교 가면 친구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친구 많이 사귀어요? 친구랑 얘기할 시간은 있고? 친구랑 놀러 다닐 시간은 있고? 대화할 시간 있어요? 공부만 하느라고 친구하고 얘기 한마디 못 하잖아. 친구가 아닌 경쟁자지. 정말 이거요. 우리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힌 다음에 이 나라 정말 교육을 바로잡아야 돼. 교육과정 전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성적 때문에 친구끼리도 말이에요. 도리어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사귄 애들은 누구야? 성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애들. 내신 50등급 밑에 있는 애들은요. 예. 내신 50% 밑에 있는 애들은 참 잘 지내요. 그죠? 내신 50% 밑에 있는 애들은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잘 지냅니다. 그 문제 없어요. 그게 성적 시험 때문에 싸우고 이런 거 없어. 근데 이 내신 80%만 위에 있는 애들은요. 친구끼리도 엄마들이 그러잖아. 걔는 몇 점 맞았대. 걔 몇 등이야. 바로 같이 다니는 친구랑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학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야. 엄마가 꼭 물어보잖아. 걔 몇 등 했어? 걔 이번에 평균 몇이야? 얘가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친구하고 멀어지는 거야. 얘가 나보다 못했으면 다행인데 얘가 나보다 한 과목 엄마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우리 제자들 얘기야. 그 당시에 11과목씩 보니까 10과목 9과목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5과목을 친구보다 잘 보고 4과목이 친구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엄마가 자기가 잘한 5과목은 칭찬 안 해주고 못한 4과목만 갖고 왜 너는 걔보다 4과목 못했냐고 그렇게 갈구드라는 거야. 애가 살고 싶겠어요? 애가 살고 싶겠어? 그럼 엄마는 왜 물어봤는데? 네가 이겨야 이 나라는 몇 등만 인정해? 우리 사회는 몇 등만 인정해? 1등만 인정하잖아. 그죠? 우리 딸이 며칠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뭔지 까먹었어. 누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달나라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군지 묻더라는 거야. 그게 이제 아폴로라고 전부 다 얘기를 했다며. 두 번째로 달나라에 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대. 거봐라. 이 사회는 1등만 기억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내용이었대요. 우리 사회는 1등만 기억하는. 그러니 엄마가 칼에 찔려 죽은 엄마가 얘한테 전국 1등 하라고. 전국 1등에서 네가 가고 싶은 대학 선택하라고. 그렇게 애를 못 살게 군 거 아니야. 왜? 엄마는 그렇게 1등 못했거든. 엄마가 그때 전국 1등 했으면 나도 서울대 법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정말 잘 나가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재벌집에 며느리 사위 되고 그럴 것 같았거든. 근데 그게 안 됐거든. 그러니 내 자식은 나보다는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가 들들락 볶아대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멍들었어요. 이 사회 전체가 망가진 거야. 점점 젊은 세대가 요즘에 여러분 20대 젊은이들이 가령 지금 30대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분들이 20대 초반 어린 친구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정말 대화가 안 통하죠. 그죠? 대화가 안 통하고 가슴이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예. 중계방으로 이동하시면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본방에서 중계방으로 한 100분만 이동 부탁드릴게요. 예. 자, 본방에서 중계방으로 100분만 이동 부탁드립니다. 예. 본방에서 중계방으로 100분만, 예. 이동 부탁드릴게요. 자, 본방에서 중계방으로
100분만 이동하시면서 추천 부탁드릴게요. 민주당 이야기 아까 했어요. 좀 이따 다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꾸준히 앉아 있어요. 이별이 원래 그래 처음엔 무지 아프지.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고 정신이 안 왔어. 때로는 분해서 못 자고 때로는 보고 싶어 못 자고 그렇게 지내다 잊혀져 가고 가슴 아파도 울지는 말고 죽고 싶어도 죽지는 말고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줘. 잡고 싶어도 잡지는 말고. 미련하지 말아요 가용 그대여 레이스는 끝났는데 왜 아직 달리나요. 이런다고 그 사람 맘이 아플까요. 보란 듯이 잘 사는 길이 낫지 않을까요. 만남 뒤엔 이별이 당연한 건데 다 알면서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불은 이미 꺼졌는데도 이놈의 사랑은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나를 사랑해 했었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나. 알려고 하지도 마 궁금해하지도 마 촌스럽게 왜 그래. 뒤돌아서는 순간 남이야 아무 상관없는 남이야. 그런 게 코코샤넬님 잘하셨어요. 예. 남녀 사이야. 가슴 아파도 울지는 말고 죽고 싶어도 죽지는 말고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줘. 잡고 싶어도 잡지는 말고.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예,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0분만 더 이동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스스로 삼켜버리면 가슴이 막힌 듯 아파. 끝이 아닌 시작 아주 조금만 쉬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죠. 둘 빼기 하나는 0이 아닌 하나. 둘 빼기 하나는 0이 아닌 하나. 어떻게든 견뎌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지. 원망조차 하지도 마. 촌스럽게 울지도 마. 고추짬뽕님 감사합니다. 가슴 아파도 울지는 말고 죽고 싶어도 예, 코코샤넬님 맞습니다.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애들이 예, 오늘 내용 앞부분부터 다시 써머리 들어갈게요. 잡고 싶어도 희망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썬보이님.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일자리예요. 대기업과 국가가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일자리예요. 국가는 공무원만 늘리고 있는데요. 공무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에요.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대기업의 며느리와 그 손자들까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그런 돈들 못 쓰게 하고, 예. 기업은, 우리나라는요, 다른 거 없어요. 기업들한테 세금만 걷어도, 여러분 작년에 들으셨죠?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작년 한 해 동안 깎아준 거에 50%가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혜택을 받대. 법인세 전체 수입의
수입을 이제 법인세 전체를 작년에 깎아준 금액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혜택을 받대. 우리나라 10대 재벌은 1년에 160조씩 남겨먹는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한테 세금을 왜 깎아줘? 그 깎아준 세금을 더 걷어야지. 160조 중에 절반의 세금으로 걷어서 그 세금으로 뭘 만들어야 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일까요? 자, 지금 엄마들이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알아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민간 어린이집이 시위한다는 거 알죠? 민간 어린이집에서 무상교육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지원비 민간 어린이집 지원금을 더 달라. 그래갖고 지금 데모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당장 엄마들은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지. 이 뒤통수 맞는 거야. 애 데리고 회사 갈 수도 없고 월차를 낼 수도 없고 일주일 동안 어쩌란 말이야. 난리가 나는 거야. 민간 어린이집? 그 민간 어린이집은 그러면 솔직히 민간 어린이집들의 문제가 많아요. 왜냐? 원래 한 학년에 가령 선생님 하나당 5세 미만은 몇 세대? 하여튼 2세인가는 만 2세는 뭐 선생님 하나에 5명.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7명.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선생 하나당, 보육교사 하나당. 민간 어린이집 선생 한 명당 당연히 10명이야. 당연히 10명. 그래서 애들 더 받아가지고 그 더 받은 돈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원 초과로 받아서 선생님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선생님 혼자서 담당할 수 없는 애들을 받아서 그 애들 수업비를 받아서 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운영비가 많냐? 그래도 뭐 어린이집 하면 떼돈을 버냐? 그것도 아니야.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원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받아서 돈을 이제 운영이라도 하겠다는 거잖아. 어린이집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는 거거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이집 선생을 늘려야 돼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더 늘어나야 돼.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난 선생님들이 제값을 받고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야 돼.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야? 애를 믿고 맡길 데가 없잖아. 그죠? 이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냐?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울 돈도 많이 들고 애를 당장 맡길 데가 없고 엄마가 돈을 벌어야 전셋값이라도 마련하니까. 전셋값이 1년에 몇천만 원씩 뛰는데 직장을 다녀야지 돈을 마련할 거 아니야. 직장에서 그러면 월급을 한 1년에 둘이 몇천만 원 저축할 수 있게끔 주냐? 안 주거든. 근데 분유값은 5년에 100% 이상씩 뛰고 있잖아. 그러니 애를 못 낳는 거야. 이 구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어린이집을 늘리고 이 어린이집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교사들을 늘려서 그 보육교사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게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하면서 그 선생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격 없는 애들은 자르고 진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전문 선생님들이 제값을 받고 서양처럼 돈 제대로 받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 밖에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오늘 아침 박원순 시장 인터뷰 들어보니까 서울 인구의 40%가 1인 내지 2인 가구래. 서울 인구의 40%가 1 내지 2인 가구라는 거야. 그 중에 1인 가구들 중에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독거노인들의 그 쪽방, 이것이 아니라 이 노인분들도 전부 다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에서 노인들을 케어하면서 거기 일자리를 만들고 그거 세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복지시설들을 다 늘려서 복지시설에서 복지 인력들 이게 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하면 공장에서 그 소비에 맞게끔 물건 만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 그 복지 시설들이 늘어나서 또는 비용의 증가가 곧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게끔 나라를 운영하면 돼.
예.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장애인 24시간, 전신 장애인은 나라에서 돈을 주고 서비스, 홈 서비스를 해주잖아. 그 사람들을 더 늘려. 24시간 늘려. 그것도 일자리야. 그런 돈이 어디냐고요? 재벌들이 한 해 동안 쌓아두는 돈. 그 돈의 절반만 세금으로 걷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재벌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고, 중소기업들이 세금 제대로 내고, 중소기업들이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근로소득세 내고, 그럼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한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1%가 다 처먹는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지경인 거야. 버스값 이야기. 자, 여러분, 지금 재벌들이 주도하는 이 나라 경제 바로 잡아야 돼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은 꿈을 꿔야 돼. 나라는 어때야 되나? 여러분, 지금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에 혹해가지고 복지 비용은 버리는 돈이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그러는 거야. 지네가 무상교육하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하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영유아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하겠대. 그 돈 다 누가 낼 건데? 그래놓고 민주통합당에서 무상급식 하겠다 그러면 복지 포퓰리즘이래.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하면서 지들은 무상보육, 무상교육까지 얘기해. 그럼 무상교육, 무상보육에 대해서 합당한 재원 마련을 했냐? 아니야. 말만이야, 뻥카야.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서 지금 난리 나는 것도 말로만 무상보육이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늘린다는 게 아니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버스 요금 150원 올렸죠? 그죠? 그래갖고 중앙정부에서도 쌍욕을 하고 난리가 났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지금 이명박이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면서 서울시 교통체제를 바꿨어요. 어떻게? 환승시 무료로. 환승요금 무료로 만들었잖아. 구간별 요금제로 바꾸면서 1구간 안에서 갈아타는 건 몇 번을 갈아타도 900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버스 요금 체제가 1년에 빚이 7천억이야. 이명박이 버스 요금제를 바꾼 게 2005년인가 그렇대. 그죠? 2005년인가 그럴 거야? 그럼 200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1년까지 7년이야. 7년이면 7년 동안 1년에 7천억씩 쌓였어. 77이 49. 4조 9천억이에요. 1년에 7천억이 부채로 쌓이는데 그게 4조 7천억까지 쌓였다니까. 거기다 지금 벌써 이게 2월달 지나서 3월이 다가오잖아. 벌써 2달치 또 쌓인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명박이 1년에 7천억이라는 부채가 남는다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될 거 아니야? 서울시의 부동산 놀이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한테 임대자, 세금을 걷는다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세금을 더 물린다든가, 서울시 내 대기업에 세금을 물린다든가,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했어야 됐는데, 그런 재원 마련 없이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빚으로 남겨둔 거야. 이명박이 버스 한 대만 갖고 7년 동안 만든 빚이 4조 7천억이에요. 기가 막히죠? 버스 안 타는 사람은 4조 7천억 빚을 버스나 전철 안 타는 사람들도 그 세금을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야.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택배하는 직원이야. 택배 직원 자기 차 끌고 다니면서 그 비싼 기름값 내면서 다니잖아. 이 사람이 그 4조 7천억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버스 주요 이용자가 서민이 맞죠. 서민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버스 전용차로 만들고 지하철 환승요금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버스하고 전철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민일까요? 우리 동네에 건물 4채 가진 할아버지는요,
꼭 전철 타고 다녀요. 건물 4채 가진 할아버지가 꼭 전철 타는데요. 왜? 엘리베이터 타고 전철은 공짜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전철 공짜니까 꼭 전철 타고 다녀. 택시비 아낀다고. 건물 4채예요, 그 할아버지가. 지하철과 버스가 뭐 서민만 이용한다? 안 그래요. 부잣집 뭐예요? 대기업 뭐 그 무슨 중역의 자녀들이 지하철 타고 다녀. 왜? 시간이 정확하니까. 낮 동안에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밤 되면 스포츠카 몰고 나가는 거야. 지하철 버스 타고 낮엔 다녀. 시간을 지키기 약속 시간에 낮에는 차 막힌다고. 그리고 밤에 비싼 스포츠카 몰고 놀러 다닌다니까? 대부분이 서민인 건 맞아요. 그런 부자는 1%밖에 안 돼. 밤에 스포츠카 몰고 다니는 부자는 1%밖에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빚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 SH공사로 들어간 돈이 오세훈이 1년 동안 SH공사에다 퍼부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8조 원이에요. 오세훈이 2007년이지. 2007년 한 해 동안 SH공사에다 퍼부은 돈이 8조 원이야, 8조 원. 그런 돈, SH공사에다 퍼부은 돈 8조 원을, 8조 원이면요, 이 서울시비 다 갖고 남아요. 그죠? 4조 9천억 원을 갖고도 남어. 근데 오세훈이가 한 해 동안에 SH공사에다 8조 원을 투입했어. 그럼 8조 원으로 뭐 했냐? 임대주택을 짓는데, 이제 임대주택도 대형화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고급 임대주택을 지었어. 한 채 짓는데 50억이 들었다나? 어마어마한 돈이 몇십억이 들어가는 고급 임대주택을 만든 거야. 그러느라고 8조 원 들어갔다니까요? SH공사가 은평에다 지은 큰 평수 아파트. 안 팔려. 왜? 그렇게 큰 평수 들어갈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없거든. 불쌍한 나라님 고마워요. 예. 지방엔 지하철이 없지. 기가 막히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돈을 낭비한 거야. 여러분 세빛둥둥섬 만든답시고 서울에서 지원한 돈이 1,000억인가 되죠? 공식적으로 1,000억이야. 오세훈이가 뭐 한다고? 한강 르네상스 한다고 4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1조 5천억. 그런 데다 돈 쓰면서 오세훈 혼자 만든 빚이 11조야. 근데 지금 서울시 빚이 4조 7천억이 그대로 쌓여있다니까. 오만 거지왕자님 감사합니다. 오세훈이 만든 빚 11조도 갚아야지. 서울시 이명박 때부터 지금 쌓인 부채 4조 7천억도 갚아야지. 어떻게 갚을 거냐고 이거. 서민들한테 150원 굉장히 큰 부담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버스 타는 서민들이요. 내가 150원 올라간다 그래서 막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뭔데? 나중에 내가 그 빚이 쌓이면 빚의 이자까지 갚아야 돼.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버스 탑니다. 여러분 나 버스 타는 거 많이 봤죠? 나 마을버스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150원이 올라간다라면 솔직히 내가 하루에 150원이다. 그러면 한 번에 150원이 왕복 300원이야. 그러면 일주일이면 뭐 5일 동안 나간다. 3, 55, 1,500원이야. 그 1,500원이 한 달이면 6,000원이야. 내 용돈이 3만원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6,000원이면 꽤 큰 돈이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6,000원을 내면 6,000원만 내면 돼. 근데 이 6,000원을 할인받으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자까지 내야 돼. 그 6,000원이 어디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빚으로 쌓인다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버스 전용 차선에서 할인받았던 금액은요, 후불 빚이에요. 나중에 갚을 돈. 뭔 말인지 알아요? 유 대표님, 화이팅님 고맙고요. 뭐라고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150원 버스 인상된다고 뭐 굉장히 심각하게 박원순을 욕을 하는데 우리 신랑이요 시의원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낸 게 그 빚이야. 우리 신랑이 시의원이 딱 되자마자 버스 전용차를 뭔가 있다 싶어갖고 그 뒤를 팠어. 찾아낸 빚이 4조 7천억이야. 이거 결국은 4조 7천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얼마냐? 25조에 대한 1년 이자가 1조거든요? 25조 원에 대한 1년 이자가 1조야. 그러면 4조 7천억 원에 대한 1년 이자가 몇 천억이야. 그 몇 천억이 결국 서울시의 빚으로 쌓여. 우리가 그거 내야 되는 거야. 언젠가 갚아야 될 돈이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신랑이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우리 신랑이 버스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오세훈이 지난 8년 동안에 알면서 7년 동안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안 올리고 버틴 거야. 계속 빚이 쌓이도록 내버려둔 거야. 그래놓고 자기 막 이름 알리는데 막 혈안이 돼갖고 돈을 다 쓴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시장이 없을 때 확 올려버리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만강님 고마워요. 박원순 시장 들어오기 전에 그 뭐 200원이든 150원이든지 확 올려버리자.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또 부담을 느끼니까. 그때는 얘네들 이제 나경원이 시장 될 줄 아는 거 아니야. 나경원이 시장 될 줄 알고 시청 직원들이 지금 이 틈에 빨리 올려버리자.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신랑이 박원순 시장이 되더라도 그건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국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올려야 된다. 막았어요. 그건 막고 그 박원순 시장이 된 뒤에 공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을 설득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밝히는 거야. 이걸 지금 자랑으로 느끼는 네 귀는 막귀야. 꺼져. 남편 깔때기로 보이면 너도 꺼져. 저 남편 깔때기라고 쓴 애도 강퇴시켜주세요. 예, 저거 강퇴시켜주세요. 지금 박원순이 먹고 있는 욕은 김용석 때문에 먹는 욕이라고 내가 지금 숨기고 싶은 얘기를 밝히는 거라고 이 등신 새끼들아. 그게 깔때기로 보여? 매니저 이쪽 방에 없어요? 내가 그러면 다시 어딨어 아까 그놈? 지금 내가 허수아비로 들어간 거예요. 예. 여기 저 중계방이에요, 중계방. 중계방에서 계속 아까부터 헛소리 하던 인간 내가 치웠어요. 예.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지금 깔때기로 들리면, 이게 지금 사람이 아니야. 이게 막귀도 보통 막귀가 아니지. 지금 박원순 시장이 욕먹는 거는요, 예. 박원순 시장이 뭐 올렸다고, 버스 요금 올렸다고 욕먹는 거, 그거 우리 신랑 때문이에요. 우리 신랑이 그거 박원순 시장이 욕 안 먹게 그때 그냥 합의해갖고 후루룩 올려버렸으면 됐을 텐데, 그거는 정직한 시정이 아니다. 그 말려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욕먹을 겁니까? 이 욕먹을 이유예요? 박원순 시장이 욕먹어야 돼요? 상황을 알고 대처를 같이 해야지.
자, 우리나라 대중교통요금이 비싸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당장, 뭐, 버스 요금을,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거는 너무나 편의행정 아니냐.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걷거나, 그렇게 해서 풀었어야지. 이거 너무나 편의행정 아니냐. 그 재벌들이 세금 냅니까? 서울시장이 무슨 수로 재벌들한테 세금을 걷어?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걷든가, 뭐, 부유세를 걷어서 말은 좋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유세를 어떻게 걷어, 시장이. 그런 세금이 없는데, 내 말이 틀려요? 자, 여러분, 본방 얼릴 테니까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예. 자, 본방 얼릴 테니까, 예,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심각해요. 서울시 부채가 25조야, 25조. 지금 이 부채가 25조인데, 그 25조에 대해서 1년치 이자가 1조 원이에요. 그럼 1조 원을 우리 1000만 명이 1년에 감당하고 있는 세금이 얼마냐? 나눠봐. 1조 원을 한 사람이 1년에 감당해야 될 세금. 근데 그 1조 원을 지금 빚을 못 갚고 있어. 현재. 빚을 못 갚아서요. 이게 내년 되면 26조 원이 되는 거예요. 이자는 1조 500억 쯤으로 오르겠죠. 기가 막힌다니까 지금.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게 이명박 오세훈이 그 화려한 말빨에 속아 넘어가고 국민들이 유능한 이명박, 잘생긴 오세훈, 쪽박은 우리가 차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선거 제대로 못해서 이명박 오세훈이 뽑아주는 바람에 이 꼬라지가 났다니까? 이게 유능한 거야? 지금 그들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또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이 해먹은 5년은 4년, 이제 4년 2개월이지만 이거 복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12년 걸릴 거다. 어떤 사람은 20년 걸릴 거래. 이명박이와 오세훈이가 해먹은 이 망가뜨린 이 서울의 청계천 복원할 돈이 어딨냐고 지금. 천하의 현사님 감사합니다. 이 콘크리트 청계천을 만들어놔서요. 이 청계천에 1년에 유지비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와, 이명박이 청계천 만들었다고 막 전 세계에 자랑했잖아. 청계천 유지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알아요?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근데 그 100억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맨 처음에 70억이었다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100억이거든요? 더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우리 뭐라 그러나, 젊은이들은 몰라. 혹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왜 시멘트에, 수도가를 시멘트로 발라놓은 수도가 가본 적 있어요? 시골에? 뭐 시골에 민박집이나 이런 데 놀러가면 그렇게 되는 데 있잖아. 거기 보면 시멘트에 색깔이 어때요? 녹색으로 이렇게 쭉 깔려있죠? 수도가에 시멘트로 발라놓으면 어때? 녹색 이끼가 끼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청계천에 그게 계속 낀다는 거야. 그 6kg의 이끼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야. 그 비용이 100억이라는 거야. 이 이끼가 끼는데, 이끼뿐만이 아니야. 녹조 현상은 다른데, 이유가 다른데, 이 녹조는요, 왜냐? 이게 이제 청계천이 원래 건천이에요. 건천이란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 물이 안 흘러. 여름에 홍수가 나면 광화문 쪽에서 물이 흘러서 청계천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광화문에 홍수 나기 전에는 청계천에 물이 안 흘러. 그래서 청계천은 늘 말라있는 하천이었는데, 그 청계천에다가, 지금 이제 물을 지금 계속 1년 내내 물이 흐르죠. 그 물이 어디서 나온 물이야? 양수리.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바로 밑에 팔당댐이 있어. 팔당댐에서 양수리에서 합쳐갖고 온 남한강, 북한강 물을 모아. 그래서 그걸 갖다 정수해갖고 수돗물로 서울 지역에 공급을 해. 근데 그때 정수하기 전에 물을 빼돌려.
모은 물, 팔당댐에 있는 물 중에 정수에서 수돗물로 가기 전 단계에서 물을 빼돌려. 그래서 그거를 전기 모터로 청계천까지 보내는 거야. 전기 모터로 그 물을 청계천까지 보낸다고. 그래서 그 물이, 그러니까 이 남한강, 북한강 물이 팔당댐에 모여있는 그 물, 정수하기 전에 그 물이 그 전기를 타고,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돌려서 파이프를 타고 청계천까지 와서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흐를 때 그 물 속에는 뭐가 있어? 정수하기 전 많은 유기물질들이 있는 거야. 강물. 응. 그래서 그 강물에, 근데 그 강물이 또 이 댐에 갇혔잖아. 댐에 갇힌 물이다 보니까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물을 썩게 만드는 유기물질들이 많아. 그 유기물질들이 청계천으로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녹조가 되는 거야. 예. 그 물이 녹조가 돼서 녹색 그 때가 자꾸 끼는 거야. 그 녹색 때를 벗겨내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전기 모터 돌리는 비용, 그 다음에 녹색 때 벗기는 비용, 거기다 외국 손님들 올 때마다 멀쩡한 비싼 물고기 사다 거기다 풀어야 되잖아. 1급수 물고기 사다 푸는데 그것도 물고기 값만도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청계천 물에 발 담그면 무좀 생긴다는 얘기가, 피부병 생긴다는 얘기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아니야.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청계천은, 이 청계천 그 주변에, 청계천 주변에 뭐가 필요해? 이 흙이 있다면, 청계천 주변에 흙이 있다면, 비가 오면 빗물이 땅으로 이렇게 흡수되겠죠? 그죠? 근데 청계천 주변 어때요? 흙이 있어요, 없어요? 청계천 주변에 흙 없죠? 전부 다 돌바닥이잖아. 그죠? 그 긴 거리를 다 돌바닥으로, 광화문까지 전부 돌바닥을 다 가둬버렸잖아요. 근데 바로 이 청계천 그 천변에 아주 얇은 흙밭이 있어. 나무 심어놓은. 돌과 시멘트인데, 그 돌과 시멘트 인도와 청계천 사이에 아주 얇은 흙이 있어. 그 얇은 흙으로 뭐가? 비가 오면 물이 모여. 근데 이 갑자기 흙에 물이 들어가면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흙에 물이 들어가서 불어나면서 어떻게 돼? 시멘트 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시멘트 벽이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물 때문에 부풀어가지고 여름에. 예. 딱초님 고마워요. 천하의 현사님도 고맙고요. 그래서 무너진 시멘트 다시 바르는 비용, 그것도 또 비용에 들어가. 기가 막히지? 예. 기가 막히죠? 그게 청계천이야. 그게 청계천. 이 시민들이요, 이것도 이명박의 첫 번째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 청계천도 처음에 다 반대했지만 복원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냐? 거짓말이에요. 청계천 복원개혁을 세웠을 때 많은 그 문학의 인사들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복원계획서를 보고 다 반대한 거야.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시멘트 어항을 만들겠다니까 안 된다고 다 반대했다니까. 처음에 찬성했다가 그 계획서 보고 다 반대했어. 근데 이명박이 밀어붙인 거야. 그래놓고 거짓말 하는 거야. 시민 탓? 이명박이 청계천 만든 다음에 시장됐습니까? 청계천 만들기 전에 시장됐습니까? 청계천 만들기 전에 시장됐어요. 그건 시민 탓이 아니에요. 예. 예. 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오세훈 이명박보다 요즘에 더 욕먹는 게 누구예요? 이 기가 막힌 오세훈 이명박 이 따라지들보다 그걸 옆에서 잘한다 부추기고 이명박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국회의원 된 새누리당들보다 더 욕먹는 게 누구예요? 박원순 시장, 민주통합당. 응? 박원순 시장하고 민주통합당이, 김진표, 노영민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이명박, 오세훈, 새누리당보다 더 욕을 먹어. 왜 그럴까? 누구 때문에? 내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트위터를 보세요.